네, 반갑습니다. 인성교육으로 자녀 행복 더하기 이번에 이 강의를 맡은 배홍련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강의 자체가 우리가 2시간 아니면 3시간 되는 분량이다 보니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해서 어머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릴 것만 알려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녹아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녹아있는 부분들을 어떤 하나의 한 간정을 지어서 그 부분 갖고 강의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4단계에 관련해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아마 인문학이나 그리고 감성지수 그리고 세계신 만들기 그리고 효행으로 배우는 인성교육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조금 궁금한 점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인문학으로 우리가 인성교육을 다지기를 보면 아마 인문학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인문학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질문들을 보면 나는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 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들을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첫 번째 1학년 1학기 때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듣는 이유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철학 과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고인데 초고들한테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인문학을 통해서 또 인성교육을 배운다는 것은 책을 통해서 그 책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인성교육을 한번 시켜보자는 뜻에서 이 인문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자는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과 삶을 다양하게 또 바라보고 또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나 이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생기고 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경험을 결국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운다고 봤을 때 이 인문학이라는 것, 저 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킨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덕목이나 가치를 실천하게 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 자,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말들 중에 가만둬라 크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커서 다 한다는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커서 그것을 다 알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뉴스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봤을 때 그런 사건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운다고 봤을 때 이 인성 또한 가르침이 없이는 그 인성이 갖추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습관처럼 이런 인성 교육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또 생기는 게 바로 이 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성찰 과정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아마 기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된 점 그런 부분들을 또 성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갖추어져 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인성교육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문학을 통한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책 그냥 읽으면 되나요? 라고 얘기를 참 많이 묻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부분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아이에게 어떤 책을 사줬다면 그 책을 읽었다면 부모님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 그 아이와 잠시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아이와 그 책에 대해서 한 번쯤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제가 상담을 했는 경우인데 집단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면 토끼는 가다가 어떻게 보면 거북이는 부지런하죠. 토끼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거북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간다는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는 그런 부분이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북이는 끈기 있게 앞만 보고 가서 자기가 목적하는 곳에까지 도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작가가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책을 또 잘못 읽고 제가 수업했던 집단 프로그램 중에 아이 한 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색다르게 받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 말이 틀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는 길에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애가 굉장히 이뻤어요. 예,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보면 팀을 이뤄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맞지만은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부모와 이야기를 나눠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쳐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데 만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이 고대 그리스에 만든 이 신화와 전설에서 피그말리온 효과 또 피그말리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피그말리온의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된 경우였고 그래서 굉장히 간절히 바랬을 때 신이 이 조각상을 실제로 여자로 만들어 주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그말리온이라는 것은 뭐 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간절하게 바란다면은 꼭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피그말리온 읽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하고 한 번쯤 대화를 나눠본다면 분명히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아이들과 이렇게 뭔가를 나눌 때는 아이에게만 대답을 들으려 하지 말고 부모님 또한 나는 이런 게 참 간절히 바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 번쯤 먼저 이야기를 던지고 난 다음 아이의 말을 듣는다면 아이는 훨씬 말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보면 자 우리 어린 왕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 어린 왕자 안 읽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어린 왕자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행성에서 지구까지 여행하면서 만나는 인물들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자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이런 부분인데 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진로를 좀 본다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니면은 누군가를 딱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서 보이는 느낌 그것만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뒤에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된다면 아이는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의 경우에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 경전인데 자 여기에서는 직업이 기천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읽었던 부분인데 길을 가다가 한경미아원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했던 말이 봐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결국은 아이가 왜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는 기천이 있을까 이 부분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 아이가 하는 것으로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논어책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 독서 토론을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인데 잘 되지 않고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아이들 중에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좀 더 재밌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보통 가족과 토론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부모님들 아이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에서는 될 수 있으면 눈높이가 똑같이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우리가 이 독서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중에 빙고 게임이라든지 초성 게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빙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감정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빙고 게임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초성 게임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하고 난 다음 진행을 하면 훨씬 아이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훨씬 잘 풀어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느낌과 감정을 나누는데 책을 읽고 난 후에 나의 기분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의 느낌은 어떤지, 감정은 어떤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를 찾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교훈을 주려는 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고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는 책을 읽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니고 B였어요. 자, 이거였다면 이 부분을 잘못된다고 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서로 나눌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만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는, 그렇게 되면은 독서 토론이 조금은 부모와 하는 것이라도 아이들은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팀으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 의견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 나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인데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을 해서 좋았던 거라든지 또 개선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책을 읽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개선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찰인데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성인들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그러한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성찰이 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삶을 성찰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인문문화 만들기를 해서 독서나 토론에만 국화되지 않으며, 그리고 삶의 전반에서 문화 형태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찰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지금은 제가 대학이든 사업장이든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이 성찰이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고 성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부분을 내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부분을 성찰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부모가 먼저 성찰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부모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찰하는 부모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고, 이런 삶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는 자녀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이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아이는 왜 다르지?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의 독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창의성이 있는 아이야. 이렇게 독특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또한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아이에게 항상 힘을 실어주는 거. 너는 안 되라가 아니라 그래,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행동으로서 아이에게 확실한 역할 모델이 돼야 되겠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회가 우리 가정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감성지수 높이는데 감성지수 높이기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놀이나 체험 중심으로 해서 이 감성지수를 높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연구나 여러 것을 보면 지능지수인 IQ에 대비되는 개념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IQ가 감성지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수업을 들어가보거나 집단 프로그램을 해보면 이 감정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학교 우리가 사춘기 있는 아이들한테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감정 조절 나는 잘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반에 20명이라면 한 5명 정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찾아와서 선생님 저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통제 조절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분노 이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된다고 봤을 때 이 감성지수를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감성지수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중에도 이 감성지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감성지수가 높은 아이입니다. 자, 이 감성지수 높은 아이들은 자신도 물론 행복해야 되지만 주위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매번 시험을 칠 때마다 80점, 90점 이렇게 맞다가 이번에 시험 칠 때 100점을 맞았어요. 자, 이 감성지수 높은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이 세상을 다 얻는 기쁨일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다 얻은 이 기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의 기쁨도 있지만 내가 100점 받음으로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아할 그 부분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집에 쫓아오겠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자, 엄마한테 시험지를 흔들면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성지수가 같이 높은 어머니라면은 그 시험지들과 아마 뛸 거예요. 같이 너무 잘했다고 너무 많은 칭찬해 주겠지만 감성지수가 낮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를 굉장히 좀 차분한 논리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경우에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봐 엄마 말 들으니까 100점 받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잘하자. 그래서 속은 기분이 좋지만은 그런 말이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어떨까요? 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그렇더라도 아이에게 먼저 같이 띄워주고 난 다음 그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감성도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감성지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 높은 아이들은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많습니다. 자, 남을 배려한다고 하니까 이 감성지수 높은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속상해하는 어머니들이 좀 많으세요.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돈을 줬어요. 돈을 줬더니 친구들하고 다 사 먹어요. 자기는 한번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같이 먹는 그런 게 없는데 자기는 생기면 생긴 대로 친구 사주고 친구 하자는 대로 따라가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머님들이 어떨 때 굉장히 저한테 전화가 오게 돼요. 도대체 왜 야는 맨날 남들한테 주기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어머님이 속상할 수 있어도 나중에 얘가 사회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원만한 대인관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족 놀이를 통한 신체적 접촉입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하고 신체적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신체적 접촉을 놀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 감성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아마, 놀이라고 해서 물론 같이 노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축제나 이런 데 가보신 경우들 많을 거예요. 축제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아마 어머님들은 아이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체험을 시키고 싶어서 많은 걸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예전에 갔었잖아 물어보면 기억하는 아이들 몇몇 없어요. 근데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러면 왜 가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모하고 그곳에 간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감성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같이 부모와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신체 접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놀이도 필요하지만 어딘가를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감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즐거워야 오래 같이 놀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나가보면은 아이들하고 체험하러 갔다가 부모끼리 또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항상 부모가 즐거워야 그러면 아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를 내는 경쟁 놀이보다는 협동해서 하는 놀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형예술 뭐 여러 가지 예술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 좋은데 자, 우리 문화예술 효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이라든지 문화예술 선호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성,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했는 것과 안 했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이니까 대구와 관련해서 본다면 대구와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대구예술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8년 10월에 지역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계획에서 생긴 것인데 자, 여기에 가면은 여러 서투리 입주한 작가들이 전시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한 번쯤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문학관 체험인데 우리 여기 보면 문학로드 투어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는데 태동길로 해서 뭐 교류길, 공간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하고 한번 대구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보는 것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권하는 편인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서 이거는 전국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아이들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먼저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지역 선택을 하고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기간 그리고 월변 진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세계시민 만들기인데 세계시민 만들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시민 만들면 영어 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세계시민은 자 우리나라도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세계시민 교육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변화를 해서 세계시민 교육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학교마다 지금 세계시민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육이란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더 정의롭고 또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또 뭐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테두리 안에서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아이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학교라면 학교에서 또 벗어나서 사회에 나와서 자 사회를 나와서 우리의 지역 대구라는 지역과 그리고 전국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전국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아동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사를 해서 아이들과 한 번쯤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세계까지 알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분명히 TV나 이런 쪽에 보면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민교육을 나가보면 우리가 화면상에 아이들한테 어떤 화면을 보여주느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우리 기아나 이런 쪽에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왜 굶어요? 앞에 나가면 마트 없어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 특히 저학년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고통을 받고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왜 전쟁에 의해서 난민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남들과 공감을 하고 나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생이라서 자아 정체성, 사회 관계성과 소속감을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중점 본다면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그리고 다양성과 보편성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르니까 틀렸어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그냥 다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그러한 차이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나름의 존중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래서 인권보호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요.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라고 물으면 처음엔 답을 못 하는데 예시를 줍니다. 자, 얘들아, 환경은 우리 공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좋은 공기를 위해서. 그러면 자전거 타기요. 그렇지. 그럼 집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물 한 트루크 양치할 때 컵에 물 받아서 하는 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을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것보다는 잔잔한 것에서부터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의식체계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적 인식을 깨닫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아이들은 가치관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인데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뭐 봉사활동도 하는데, 저는 여기 학생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러 가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뭐 봉사를 해라, 아니면은 봉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노인들 돌보는 거라든지 장애인 단체에 간다든지, 그래서 뭐 거기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봉사가 관련해서 선생님, 저는 진짜 어르신들이 있는 노인에는 진짜 못 가겠어요. 저는 정말 거기에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부모님 얘기했더니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봉사활동 또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만 적성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 또한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벽화 그리기를 합니다. 벽화 그리기를 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와서 또 그림을 그려요. 그리는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보통 6, 7시까지 하는데도 피곤하지 않니? 힘들지 않니? 라고 하는데도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요. 힘들지 않았어? 몸은 좀 아팠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우리가 고등학교 거의 갈 때까지도 나왔던 아이인데, 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봉사를 한다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래 재밌어?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동네 분들이 와서 칭찬해주고 동네 분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해서 꼭 어디 우리가 알려진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봉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봉사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부분을 아이와 의논해서 봉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부하면 아이들은 물어요. 기부는 뭐야? 이러면 돈 내는 거예요. 하는데, 그럼 돈 많어? 물어보면 아이들 아니요? 엄마 아빠가 돈 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부라는 거는 돈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편지 쓰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난민 쪽 아이들한테 편지 쓰는 게 있습니다. 그 편지를 아이들한테 적게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쌤 이거 걔들한테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해줄게 라고 했더니 정말 장문의 글을 적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편지를 적으면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라는 것은 이런 희망편지 쓰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자뜨기 캠페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아이들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 참여,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또 해보는 것도 괜찮고,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효영에서 인성교육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 교육청에서 효영교육진흥 조례안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에는 이유는 지금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효가 우리는 예전에는 효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을에서도 이루어지고 나가물에서 누군가 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하면서 그 또한 효가 이루어졌다면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부모와 자식으로서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이 효행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효의 날을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효의 날이고 10월은 효의 달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 관련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뭐 세대 공감 사진이라든지 노인 유사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또한 한번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사일기를 쓰는, 우리 요즘 가끔씩 보실 거예요. 뭐 경찰서에 아이들이 뭔가를 들고 가서 전해주기도 하고 감사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성적으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